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과 만나볼 책은 천국은 마치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최수연 씨고, 이 책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소설화해서 우리가 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 니고데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가난한 농부다. 그의 아내 아비삭은 그보다 2살 어리다. 그의 나이는 30, 아내는 28살이다. 첫째 딸 리사는 이제 8살, 둘째 요시아는 5살이고 셋째가 아비삭의 몸속에 있은 지 석 달 정도 되었다. 니고데모는 집안이 가난해서 신혼살림이라고는 노새 한 마리가 전부였다. 하지만 성실히 몸에 밴 사람이었다. 미모의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장인이 니고데모의 성실함과 자상한 성격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니고데모는 아비삭에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늘 웃음을 주었다. 그의 장모는 처음에 가난한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부자에게 시집간 아비삭의 언니에 비해 무척이나 행복해하는 아비삭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요즘은 사이가 너무 이쁘다. 장모님에게는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이만큼 기쁜 존재도 없나 보다. 니고데모는 성실히 일해서 지금은 작지만 아늑한 집과 암소 한 마리가 더 있다. 6달이 지나면 식구가 더 늘어날 테니 그는 좀 더 소득을 얻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농사일에 자신이 있었으므로 농사를 더 지을 땅을 구하기로 했다. 지금 농사 짓는 땅의 2~3배까지는 충분히 경작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없어서 밭을 사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마을을 돌아보며 임대할 수 있을 만한 놀고 있는 밭을 알아보았다. 마을 가까운 곳에서는 임대할 땅을 찾지 못하던 중 니고데모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의 주인 아셀이 자신을 불렀다. 밭을 좀 더 임대하고 싶다면서? 나에게 마을 외곽에 10년 넘게 농사 짓지 않는 땅이 있는데 같이 가서 보겠나? 다음날 2사람은 그 밭에 같이 가보았다. 왜 버려져 있는지 알만한 땅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척박했고 돌로 가득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지대가 높아 어디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아셀이 물었다. 한번 이 땅에 농사를 지어볼 생각 있나? 상태가 좀 심하긴 하지만 말이야. 니고데모가 말했다.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제가 젊고 하니 해보지요. 삭은 얼마 정도 원하십니까? 뭐 한 2년은 그냥 짓게. 소출은 자네가 다 가지고 3년부터 밭에서 나오는 것에 5분의 1을 주게. 괜찮지? 저는 좋습니다. 5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이지. 혹시 살 생각은 없나? 싸게 줄게. 얼만데요? 200데나리온. 땅도 좋지 않지만 그런 돈도 없었다. 니고데모가 집을 지어야 모든 것을 팔아도 100데나리온이 안 되었다. 니고데모가 대답했다. 아직 그 정도 돈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오는지도 알겠고요. 그런데 왜 팔려고 하십니까? 나도 한 5년 뒤에는 아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서 말이야. 그럼 혹시 5년 뒤에는 저도 이 밭에 살 만큼 돈이 있을지 모르니 제게 매매 우선권을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지. 니고데모는 다음 날부터 곧장 그 땅을 손보러 갔다.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땅이었다. 서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었다. 흙을 조금만 파도 돌이 나왔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돌도 엄청났지만 속에 묻혀있는 것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노새에 튼튼한 바구니를 메어 돌들을 치우는데 해도 끝이 없었다. 치운 돌 중에 모양이 좋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집을 수리하고 새로운 방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땅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 시기를 맞았다. 땅에 거름기가 없어서 첫 해에는 콩을 심었다. 기존에 농사 짓던 땅에서는 그해 밀이 15가마니가 나왔는데 그보다 3배나 큰 땅에서
콩이 간신히 5가마니 나왔다. 그중 한 대는 아셀에게, 한 대는 해당 랍비에게 선물로 주었다. 11조로 반 가마니도 따로 모아두었다. 일한 것에 비해 소출은 적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 콩을 5가마니 더 얻은 것이다. 그리고 노새와 소에게 먹일 콩대도 생겨서 조금 도움이 되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비삭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점점 더 나온다고 말했다. 귀엽고 사랑스럽다. 다음 달이면 셋째가 태어난다. 추수를 마치고 밭에서 나온 돌들을 가져와 만들던 방을 완성했다. 돌밭 둘레에 쌓였던 돌을 이용해 돌밭 가장자리에 움막도 하나 지었다. 일하다 쉴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되었다. 밭 주변으로 올리브도 몇 그루 심고 무화과도 10그루 정도 심었다. 며칠 뒤 셋째가 태어났다. 엄마의 눈을 꼭 닮은 아들이었다. 니고데모와 아비삭은 아이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태어난 기념으로 돌밭 주위에 석류도 12그루 심었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안 가는 땅이었고 지금도 거친 밭이지만 조금씩 정성이 더해지니 정이 갔다. 마치 니고데모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니고데모는 내년 파종을 위해 다시 밭에 있는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돌은 정말 끝이 없었다. 한 해가 더 지나갔다. 돌밭에서 나온 콩도 조금 더 늘어났다. 10가마니 그리고 밀도 5가마니 수확했다. 덕분에 노새도 한 마리 더 샀다. 암컷이었다. 전에 있던 노새는 수컷이라 새끼를 못 낳았고 이제 일도 많아져서 짐을 싣고 다닐 한 마리가 더 필요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아내의 말처럼 담도 쌓고 집도 지었다. 아직은 움막 하나와 부엌이 딸린 방 하나만 지었다. 담을 따라서는 포도나무도 몇 그루 더 심었다. 가끔 아내와 아이들이랑 이곳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잤다. 집이 하나 더 생기고 있었다.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다. 돌밭을 임대한 지 3년째 새로 사온 암노새가 임신했다. 그래서 노새 한 마리와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일을 했다. 밭을 가는데 이제는 쟁기질이 조금 수월했다. 쟁기질을 하던 중 흙 밑에 숨어있던 큰 바위 3개가 발견되었다. 밭 한가운데 하나, 가운데와 가장자리 사이에 하나,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이 3개의 바위는 천년을 지내온 것 같이 위험을 보여주었다. 아무튼 이제 이 3곳을 제외하고는 돌을 어느 정도 다 치웠다. 방울 2-3개는 더 만들고도 남을 새로운 돌더미가 움막과 담장 주위에 쌓였다. 한 해가 또 지났다. 노새도 새끼를 낳았다. 튼튼한 순놈이었다. 작년에 비해 콩은 좀 더 나왔다. 콩이 15가마니 밀이 20가마니 나왔다. 작년에 돌들을 거의 치우고 거름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땅의 크기에 비해 소출이 적었다. 니고데모는 처음 땅을 보러 갔을 때가 생각나서 아셀에게 물었다. 처음에 이 땅을 200데나리온에 파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가꾸다 보니 점점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아직 밭을 제대로 만들려면 4-5년은 더 걸리시겠지만 임대기간도 1년밖에 안 남아서요. 아셀이 말했다. 땅이 많이 좋아졌지? 집도 하나 있고 적어도 400데나리온은 받아야지. 안 그런가? 날강도다.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도 급하게 팔 생각도 없고 자네 말고는 살만한 사람도 없으니 천천히 생각하게 계속 임대를 해도 좋아. 자네만큼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없으니 자네에게 밭을 맡기는 게 내게는 더 좋네.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땅에서 콩 1가마니나 얻었겠나? 아, 그리고 땅을 팔아도 매매 우선권은 자네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400데나리온이라니. 니고데모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조금 투덜댔다. 아내는 부름배를 하고 무화과로 만든 빵과 자신들이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즙을 주었다. 아내는 참 착하고 현명하다. 그딴 덕분에 그래도 재산이 늘었고 집도 좀 더 크고 튼튼하게 고쳤잖아요. 남들이 없는 별장도 하나 가지게 되었죠. 당신이 건축에도 달란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선 한동안은 계속 임대해서 살아도 되고요.
그래, 한동안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자. 니고데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참 긍정적인 아비삭이 고마웠다. 아무것도 없던 자신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가 셋이 곧 넷이 된다. 한순간의 욕심이 잠시 미움을 낳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다. 다음 날부터 돌밭에서 돌을 골라와 원래 집의 창고와 우리를 고쳤다. 아직 마당에 방과 창고를 늘릴 공간이 있었다. 니고데모의 아버지가 니고데모의 10살 성인식 기념으로 장가 보낼 때를 위해 미리 제법 넓은 집터를 사놓았다. 물론 돈이 없어 평지는 아닌 경사진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최선이었다. 거의 전 재산을 덜어 사준 것이었다. 집터의 절반은 동생 몫이었다. 하지만 2살 어린 니고데모의 동생은 자기의 꿈은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16살 때 자기 몫의 땅을 니고데모에게 팔고 여리고로 갔다. 니고데모는 시간이 나는 대로 경사지에 축대를 쌓고 땅을 다듬어서 지금의 집을 지었다. 동생에게서 산 땅도 조금씩 다듬어 놓았다. 이제는 그곳에 작은 집을 만들려고 한다. 특별히 빵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첫째 딸을 위해 오븐이 있는 방을 만들려고 지난주부터 딸과 함께 마을의 빵집에 들려 오븐 구조를 보고 왔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돌을 다 옮겨 놓을 즈음 아내는 넷째를 안겨주었다. 아내와 그는 넷째 딸의 이름을 헤세드라고 지었다. 아내는 산후조리를 위해 2달간 가까이 있는 친정에 가 있기로 했다. 집 짓는 동안 먼지도 나기도 하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돕지 않고 있는 것도 힘들어할 터라 제대로 쉬고 오라고 했다. 리사와 요시아가 아침과 점심밥을 가져다 주고 아빠가 집을 짓는 모습을 구경하다 갔다. 잔심부름도 하고 종알종알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아이들 덕분에 일하는데 힘들지 않았다. 아내를 빨리 데려오고 싶었던 니고데모는 1달 반 만에 지붕을 올렸다. 지붕 올리는 것은 목수인 친구 시몬과 요셉이 도와주었다. 확실히 전문가들의 솜씨는 달랐다. 시몬과 요셉은 선물로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서로 형편을 아는 처지이기에 니고데모는 콩 반 가마니와 밀 반 가마니를 각각 주었다. 겨우 재료값 조금 넘는 비용이었지만 서로 고마워했다. 집이 완성되고 온 가족이 다시 모인 기념으로 닭도 잡고 새로 만든 오븐으로 리사와 할머니가 빵도 구웠다. 니고데모의 어머니의 빵 굽는 실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다. 이제는 리사에게 빵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다. 손녀와 함께 빵 만들 공간이 생겨 무척 행복해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1달 뒤에 뿌릴 밀을 위해 밭을 갈아 놓아야 했다. 돌들을 많이 치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갈들과 천년바위 3개가 버티고 있다. 리사와 요시아도 도와준다며 따라 나섰다. 목표는 밭 중앙에 천년바위를 끼워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땅 위로 올라온 부분은 10cm도 안 되었는데 니고데모의 허리 깊이까지 파내려가자 그제야 바위의 끝이 보였다. 거기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 바위를 밧줄로 단단히 묶고 소에 연결했다. 소를 몰아보았으나 많이 무거운지 조금 움직이다 말았다. 리사가 와서 대신 암소의 고삐를 잡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무화과 하나를 암소 입에 넣어 주었다. 니고데모가 길고 튼튼한 나무를 바위 밑에 놓고 신호를 주자 리사가 고삐를 잡고 앞으로 끌었다. 준비한 나무를 조금씩 밑으로 놓고 밀어가며 30분에 걸친 전투 끝에 지상으로 올려낼 수 있었다. 힘이 다 빠져 1시간을 쉬었다. 다음날 암소가 좀 아파 보였다.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제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걱정이 됐다. 그런데 저녁이 됐자 더 힘들어하더니 새끼를 낳았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건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소젖이 많이 커져 있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리사는 소에게 임신한 것도 모르고 너무 힘을 많이 쓰게 했다고 무척 미안해했다. 그래도 다행히 새끼도 건강하고 어미도 바로 기력을 회복했다. 송아지는 정말 귀여웠다. 수컷이었다. 일단 돌 치우는 데는 노새 가족을 동원해야 했다. 그 뒤에 밭을 갈 때에는 친구에게 소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보다 밧줄을 더 준비하고 노새 3마리의 짐을 싣고 2번째 거인과 전투를 하러 갔다. 리사와 요시아도 엄마의 도시락과 어제 구운 쿠키를 가지고 따라 나섰다. 이번 바위는 기둥 모양이었다. 둥글고 길게 다듬은 것이었다. 머리처럼 큰 부분이 위에 있었고 아래 부분은 부러진 가운데 기둥이었다. 화분이 깊이는 움막 옆에서 자는 바위와 비슷했다. 다행히도 머리 부분이 위에 있어서 밧줄로 묶기가 쉬웠다. 니고데모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각자의 노새 앞으로 위치를 잡고 전투 준비! 예, 장군! 하고 아이들이 각자 고삐를 잡았다. 니고데모 옆에는 긴 나무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니고데모가 전진! 이라고 외치자 아이들도 함께 전진! 하며 노새들을 끌었다. 긴 나무들로 밀고 받쳐주기를 연습하며 바위를 밖으로 빼냈다. 노새가 소보다 작고 힘이 없어도 3마리 모두 힘을 내니 비슷한 힘이 나왔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또 올라왔다. 어색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더니 말했다. 이 땅을 팔려고 하네. 내년에 시집가는 딸을 위해 목돈도 필요하고 누가 800데나리온에 이 땅을 사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자네에게 먼저 물어보고 팔기로 약속해서 먼저 말하네. 자네가 산다면 780데나리온에 팔지. 바로 전에 치운 천년바위 한 100개를 골고루 다시 심어주고 싶었다. 800데나리온.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팔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네가 한 해 더 이 땅을 경작할 권리를 약속받겠네. 아들이 말했다. 급하지 않다면 3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내와 상의해서 제가 이 땅을 살지 다른 땅을 알아보아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요. 그 정도는 괜찮겠죠? 니고데모가 대답했다. 그 정도야 뭐. 나도 그렇게까지 급하지는 않으니. 하지만 나도 내년에는 목돈이 필요하고 산다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아셀은 헛기침을 하고서 바로 내려가 버렸다. 표정이 어두운 남편을 보고 아비삭이 기분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각 구운 빵에 무화과잼을 발라서 우유와 함께 가져다 주었다. 암소가 새끼를 낳은 덕에 송아지와 우유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헤세드에게 젖을 먹인 뒤 아비삭이 니고데모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다. 요엘과 헤세드는 리사에게 잠시 부탁했다. 둘이서 손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을을 돌다 보니 언덕 위에 있는 돌밭에 왔다. 저녁 햇살에 마을이 아름다웠다. 니고데모는 점심에 아들이 말한 것을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기 전망이 참 좋지 여보. 아비삭이 말했다. 그래, 이 마을에 이만큼 전망이 좋은 곳도 드물지. 그가 대답했다. 이 땅이 우리 땅은 아니어도 기쁨을 많이 주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이 땅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습관도 생기고 응답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아비삭이 속삭였다. 그랬다. 이 땅은 자신의 힘이 아닌 은혜가 부어져야 소출이 있는 땅이었다. 무엇인가가 뜻이 있을 거예요. 항상 지켜보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밭이 우리의 것이 아니어도 이쁘게 해주세요. 시집가는 신부처럼. 아비삭은 마음이 참 아름답다. 나는 참 복이 많아. 당신 같은 아내가 있고. 그래, 이왕이면 시집가는 딸처럼 예쁘게 해서 보내야지. 니고데모가 말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과 너무 어울리는 아내다. 그는 감사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노새 3마리를 이끌고 니고데모 혼자서 밭에 갔다. 3번째 거인은 돌담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흙 위에 돌출된 부위는 지름 30cm 정도 크기인데 숨겨진 부분은 훨씬 넓고 어마어마했다. 이전에도 한번 치워보려 했다가 엄청난 크기에 기가 질려 포기했었다. 바위라기보다 안반에 가까워 보였다. 니고데모는 심호흡을 하고 곡괭이를 잡았다. 삽질을 편하게 하려고 군데군데 흙을 부쉈다. 돌출된 부위 주변에서 흙을 파서 옮겼다. 바위 위에 흙을 걷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걷어내어 보니 이 바위는 자연적인 바위가 아니라
가로 2m, 세로 1.5m 정도로 다듬어진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니고데모는 가장자리를 파 들어갔다. 전체를 1m 정도 파 들어갔는데도 밑이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잠시 쉬고 있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다. 아내 아비삭이었다. 아비삭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는데 니고데모의 장모가 만들어준 포도 주스와 함께 빵과 버터, 삶은 달걀 몇 개가 들어있었다. 바위를 쳐다본 아내가 말했다. 엄청나게 크다, 여보. 네모나네? 튀어나온 게 꼭 솥뚜껑 같다. 거인밥솥인가? 그러고 보니 맨 위에부터 30cm 부분에 일정하게 줄이 나 있었다. 주머니 칼로 줄이 나 있는 부분에 흙을 긁어내자 틈이 깊이 드러났다. 정말 거인돌인가? 니고데모가 자신 옆에 얼굴을 내밀며 보고 있는 아비삭에게 말했다. 아비삭은 윗부분만 치워도 농사 짓는 것에 큰 지장이 없으니 그만 파고 윗부분만 움직여보자고 했다. 손잡이처럼 튀어나온 부분 덕분에 밧줄로 묶기 쉬웠다. 노새 3마리에 멍에를 씌우고 아내가 앞에서 고삐를 잡았다. 니고데모는 튼튼한 긴 나무 하나를 바위 뒤에 대고 밀며 말했다. 바위야, 움직여라! 동시에 아내는 고삐를 끌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밀었다. 한 1m 정도 움직이다가 밧줄 하나가 끊어졌다. 끌어당긴 바위 밑에는 평평한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께 30cm 정도로 벽을 이루고 움푹 파여 있었다. 반쯤 열린 돌솥은 자신의 속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안에 무엇인가 반짝이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자신의 키만한 지팡이를 안에 넣어 깊이를 재어보았다. 허리까지 들어갈 정도의 깊이였다. 니고데모는 열린 곳으로 상체를 들이밀었다. 약간 덮인 흙 밑에 손에 닿는 것을 잡아 꺼내 보았다. 옷으로 흙을 닦아내니 노란빛을 띠며 반짝이었다. 아내가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다. 금하다. 그렇지 여보. 니고데모는 말없이 그것을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돌솥 안을 더 뒤져보았다. 반짝이는 것들이 엄청났다. 주로 금화로 보이는 것이었고 보석처럼 보이는 것과 진주로 만든 것 같은 목걸이가 나왔다. 둘은 말없이 꺼낸 것들을 옷으로 닦고 문질러 보고 금화로 보이는 것은 이로 살짝 물어봤다. 금화다. 금화. 요즘 쓰는 것은 아니지만 니고데모가 말했다. 보물은 1m 깊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다시 뚜껑을 덮자. 금화 2개와 반지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시 안에 넣자. 어떤 의미인지 곧 알아차린 아내와 그는 노새에 새 밧줄을 묶고 반대 방향으로 뚜껑을 덮었다. 둘이 서로를 쳐다보며 동시에 말했다. 밭을 사자. 밭을 사야 해요. 잠시 뒤 니고데모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에 정말 금화랑 보석인지 알아봐야겠지. 내일 동생이 있는 여리고에 들렸다 올게. 금화 하나는 아내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옷 속에 잘 가지고 있어. 금화 하나와 반지는 내가 가지고 갈게. 3일 뒤 니고데모와 아비삭이 석양을 보며 돌담에 앉아 마을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갈 줄 몰랐다. 모두 진짜였다. 금화도 반지에 금도 보석도. 이 마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 보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니고데모와 아비삭은 다시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니고데모는 정성스레 지었던 집을 팔아야 했다. 특히 큰딸 리사는 오븐과 화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빵 굽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며 섭섭해했다. 리사가 보기에 아빠와 엄마는 갑자기 땅 사는 데만 정신을 쏟고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니고데모네 가족이 땅을 사려고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듣자 동네 사람들도 리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걱정했다. 한 달 사이에 땅값이 100데나리온이나 올랐다는데도 집에서 엄마 아빠는 그저 웃기만 했다. 오른 데나리온을 채우기 위해 어미소와 송아지도 팔았다. 송아지를 팔던 날 리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드디어 땅을 샀다. 이 밭은 이제 우리 것이다. 니고데모와 아비삭은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리사의 손에 니고데모가 무엇인가 쥐어주었다.
찬란한 노을빛에 둥근 것이 노랗게 반짝이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 달란트. 큰 도시에 엄청나게 부자인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주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 젊고 유능한 종 세 사람을 부른다. 세 사람은 셈과 야벳과 함이었다. 주인은 셈에게는 5달란트를, 야벳에게는 2달란트를, 함에게는 1달란트를 주며 이야기한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라. 돌아올 때 너희 각자의 성과를 들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라.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은 너희 몫이다. 셈과 야벳은 부담을 느꼈지만 함은 똑같이 주지 않은 주인이 야속했다. 셈과 야벳은 집안의 사업을 관장하는 어른들을 찾아가 왜 이런 시험을 보는 것인가와 주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약간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인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는지 쓰여져 있었다. 함은 술집으로 향했다. 거기서 20년 전 주인으로부터 같은 시험을 치렀던 사람을 만났다. 그는 노름으로 돈을 조금 따자 더욱 노름하는 것에 빠졌고 결국 돈을 다 잃고 주인에게 매맞고 쫓겨난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얘기했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자기 돈 적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 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셈은 그 뒤 2달간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여행하고 다녔다. 6개월이 지나자 셈 손에 한 장의 커다란 지도가 쥐어졌다. 나라 각곳의 특산물, 생산 시기, 가장 가격이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적혀 있었고 길마다 운송 방법으로 낙타, 나귀, 마차, 배 중 무엇이 유용한지 표시되어 있었다. 지역별 기후 특성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야벳은 친구 피터에게 찾아가 물고기가 어느 기간에 어떤 종류가 나오고 어느 때의 맛이 있고 많이 잡히면 보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물어보았다. 야벳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 반절인 1달란트를 투자하여 1년 동안 생선 가공법을 연구했다. 시간은 빨리 지났고 주인은 2년 만에 돌아왔다. 셈, 야벳, 함이 주인 앞에 불려갔다. 셈의 앞에는 10자루의 금화가 있었다. 그리고 책처럼 보인 8개 지도가 주인에게 제출되었다. 지도에는 이 나라와 가까운 이웃 나라까지 마을 하나하나 그려져 있었고 각 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물품들과 유통 경로까지 적혀 있었다. 처음에 지도를 만드는데 3달란트를 썼다고 했다. 그리고 만든 지도를 바탕으로 유통업체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 장사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에도 5달란트의 돈을 지도에 더 투자했는데 그러고도 창고와 물건의 가치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이 10달란트라고 보고했다. 주인의 입이 귀에 걸렸다. 아주 좋아. 정말 대단해. 이런 것을 다 생각해내다니. 야벳이 이어서 앞으로 나왔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가공한 생선들과 가공 생선 요리를 함께 내놓았다. 가공한 생선들의 맛이 신선한 것보다 맛있는 것도 있었고 어떤 말린 것들은 요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다. 두툼한 책이 2권 있었다. 한 권은 생선 저장과 가공법, 한 권은 요리 방법에 관한 책이었다. 두 책 모두 중간중간 계절별 제철인 물고기들과 잡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야벳은 바닷가에 생선 창고 2개와 가공 공장이 하나 있고 가까운 산꼭대기에도 창고 하나와 가공 공장이 있다고 했다. 2곳의 공장에서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건어물을 만드는 방법과 산꼭대기의 신선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요즘은 훈제가 더 맛있고 저장이 잘 돼 훈제법을 더 연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음식 연구소 겸 식당을 마을에 열었다고 했다. 창고, 공장, 식당에 투자한 돈을 제외하고 4달란트가 남았다고 했다. 훌륭해. 아주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드는군. 주인이 말했다.
아들도 샘과 야벳의 보고에 아주 흐뭇해했다. 함의 차례가 되었다. 주인 어른은 무서운 사람이고 자신의 돈 잃는 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돈을 잃을까 두려워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잠시 주인이 말을 잃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라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지. 이런 황당한 놈을 보았나? 그러면 2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 제게 있던 조금의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금화가 있습니다 하고 자루 하나를 내놓았다. 얼굴이 굳은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샘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함에게 15대의 매를 때리고 쫓아내라고 했다. 주인이 함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너와 내 집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아. 넌 이제 자유다. 내 물건과 돈, 먼지 하나까지 빠짐없이 가지고는 여기서 나가거라. 샘과 야벳이 평소에 이상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 주인의 충복들은 대단한 부자들이었다. 그들은 기본으로 100달란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종 문서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떠나지 않고 주인과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주인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다. 인자하심이 끝이 없어. 그러나 나쁜 방법으로 투자해서 돈을 잃거나 벌어도 혼을 내거나 쫓아내시지. 주인의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쫓아내셔. 하지만 모든 돈을 다 잃고 와도 잃은 이유가 정당하거나 노력한 흔적이 충분하면 쫓겨나거나 혼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능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좋은 선배들과 같이 짝을 지어줘서 어떻게든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게 하시지. 심지어 직접 가르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네. 그리고 남긴 돈은 다 선물로 주셨어. 처음에 샘과 야벳은 남긴 돈을 전부 선물로 준다는 말에는 상당히 허풍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큰 돈인데 혹시 이익의 한 10%에서 20%는 상으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인은 정말 맡긴 돈과 남긴 돈 모두 자신들에게 주었다. 그뿐 아니라 두 사람이 시작한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을 더 보내주었다. 세 사람은 종으로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었다. 영원히 함께할 친구이자 상속자처럼 부르신 것이다. 둘은 주인의 친구이자 상속자가 되었다. 곧 가족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 명은 남이 되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에 한 데나리온. 멜기세덱은 2층 테라스 벽에 기대 자신의 드넓은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농장에서는 밀, 보리, 올리브, 석류도 재배하지만 주로 포도를 키웠다. 지금부터 2달 동안은 포도를 수확하여 시장에 내다 팔 신선한 포도를 선별하고 건포도와 포도주, 포도주스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많은 종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확 시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멜기세덱은 이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는 가브리엘을 불렀다. 가브리엘이 주인에게 수확에 필요한 인력을 보고했다. 아직 첫물이라 첫 달은 50명 정도만 필요하고 본격적으로 수확하고 가공하는 둘째 달은 120명 정도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더 여유가 있어 3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멜기세덱이 말했다. 수고했네. 내일 내가 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구해보겠네. 호세아를 불러주게. 잠시 뒤 그의 모든 상당과 전국에 있는 농장을 책임지는 총지배인 호세아가 들어왔다. 요즘 어떻게 돌아가지? 호세아는 이번 달에 농장에서 기름과 밀, 보리, 양털, 염소가죽, 치즈가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상단의 각종 물품의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다. 보고를 받느라 오후가 다 지나갔다. 다음날 새벽 멜기세덱은 듬직한 갈렙을 보디가드 겸 말동무로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 시장의 한 곳에는 인력시장이 있었다. 새벽 5시 차가운 아침 기온에 모닥불 주위에 여러 사람이 각자 가져온 빵이나 볶은 곡식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침 시장은 기운차다. 희망이 있다.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다. 하루 품삯을 흥정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체격이 좋고 경험이 많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뽑혀 일터로 가고 있었다.
멜기세덱은 갈렙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일할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했다. 모여있던 40명의 사람들 중 25명이 그 정도 품삯이면 좋다고 했다. 멜기세덱은 갈렙에게 자신은 빵집에서 기다리겠다며 사람들을 농장의 가브리엘에게 데려다주고 시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7시쯤 갈렙이 나귀를 이끌고 도착했다. 함께 각 구운 빵에 버터와 치즈로 아침을 먹고 따스한 우유를 마셨다. 9시에 빵집을 나서서 다시 인력시장에 들려보았다. 그 시간에도 10명의 사람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 하고 멜기세덱이 물었다. 조금 늦게 6시경 나왔는데 아직 일감이 많지 않은지 저희에겐 일이 없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면 적당한 일을 줄 테니 포도농장에서 일하겠느냐는 질문에 다들 좋다고 했다. 하루를 공치느니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고 점심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고마울 따름이라는 표정들이었다. 갈렙을 다시 일꾼들과 함께 보내고 혼자서 나귀를 타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집에 들렸다. 농장에 온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보고 나서 가브리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제 오늘은 일꾼을 더 데리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충분하다고 가브리엘이 강조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집에서 구운 빵도 맛있었지만 아침에 빵집에서 먹은 빵이 입에 당겼다. 농장 식구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일꾼들 간식으로 나눠줄 겸 빵을 사러 갈렙과 함께 노새 2마리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다. 오후 2시의 시장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아침에 비해 조금은 한산했다. 시장 상인들은 주로 오전에 장사하고 오후가 되면 더워서 절반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2사람이 빵을 사서 나귀에 싣고 돌아가는 길에 인력시장 안에 놀고 있는 5명을 보았다. 멜기세덱이 물었다. 뭐하시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시장 상인들의 자잘한 일거리를 돕고 시간이 남아 집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작은 일이라도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그 농장에 가서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갈렙을 시켜 가브리엘에게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농장으로 보냈다. 갔다가 나다네엘 집으로 오거라. 그리고 멜기세덱은 해관 쪽으로 가는 길로 행했다. 나다네엘은 멜기세덱의 외조카이다. 어제 저녁에 할 얘기가 있다며 오후에 와달라고 부탁했기에 해관 근처 나다네엘 집에 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나다네엘은 랍비의 딸 리브가랑 다음 주에 약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멜기세덱이 약혼식에 쓸 포도주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언제 와 있었는지 갈렙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느새 오후 4시 반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시장에 들렸다. 오후 5시였다. 인력시장에 아직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다들 말이 없고 얼굴도 어두웠다. 갈렙은 딱 봐도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일꾼들에 비해 힘이 절반도 안 돼 보였다. 멜기세덱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시오? 하고 물었다. 힘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당에 밥만 달라고 해도 말이죠. 아침부터 이곳저곳 다니며 잔심부름도 하고 일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다들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60대로 보이는 나이 든 사람이 대답했다. 10대의 소년도 있고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 그리고 나이는 젊지만 쇠약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일곱이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날 따라오시오. 우리 농장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갈렙이 말릴 시간도 안 주었다. 사실 갈렙이 점심에 5명을 데리고 갔을 때도 가브리엘에게 한마디 들었다. 내가 일꾼은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인님 보좌를 잘해야지. 넌 입이 없냐? 입이 없어? 아, 주인님, 일꾼은 충분합니다. 가브리엘에게 제가 혼나요, 제발. 하며 갈렙이 말했다. 나도 안다. 내가 직접 말하지. 너는 빵집에서 빵이 좀 남아있나 보고 있으면 다 사오거라. 갈렙은 남아있는 빵 20개 정도를 사왔다. 멜기세덱은 7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먹어야 일도 하지. 5시 30분에 농장에 다양한 행색을 한 7인과 함께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가브리엘이 멜기세덱을 빤히 보자 멜기세덱이 방긋 웃어주었다. 어이없었지만 주인과 주인의 아버지를 한평생 모셔온 가브리엘이다. 주인이 데려온 사람들을 빠르게 농장에 투입했다. 별 도움은 안 될 만한 사람들이었고 일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30분 정도 일하고 나니 오늘의 농장 일이 끝났다. 일꾼들이 하나둘 모이는데 표정들이 다 달랐다.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았다. 두 번째 온 사람들도 하루 품삯의 반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후에 온 사람들은 품삯에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5시에 온 사람들은 농장에 오기 전에 받은 빵 하나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겨우 30분 일을 했는데 뭘 바라겠는가. 한두 아사리온이라도 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멜기세덱이 의자에 앉아있고 그 옆에 호세아가 서서 품삯을 주었다. 늦게 온 사람들부터 주기 시작했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부터 한 데나리온과 빵 하나 그리고 포도 한 바구니. 14살 소년 역시 똑같이 받았다. 점심 이후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받았다. 오전 9시 무렵에 온 사람들은 빵은 없이 한 데나리온과 포도 한 바구니를 받았다. 저녁 햇살이 눈부시다. 포근하다. 하지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든 일꾼들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보다는 못했다.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 늦게 온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쳤다. 감사하는 얼굴은 항상 기분이 좋아. 멜기세덱이 웃으며 호세아에게 말했다. 품삯 주시는 주인님 얼굴이 더 좋습니다. 호세아가 따라 웃으며 대답했다. 새벽에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빵 없이 한 바구니에 포도를 받았다. 새벽에 온 사람들이 말했다. 우린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온 사람들에 비해 10배는 더 일했는데 왜 품삯이 똑같죠? 그리고 왜 빵은 없습니까? 멜기세덱이 대답했다. 너희는 점심에도 마음껏 먹었고 간식으로 빵도 먹고 포도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새벽에 분명히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약속에도 없던 포도도 한 바구니씩 더 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렇지 하며 온 일꾼들 대부분이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중 2명은 이렇게 품삯을 준 멜기세덱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인 멜기세덱을 향한 존경심과 놀라움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한 명은 늦게 온 노인을 안아주는 사람, 그 노인을 아들처럼 도와주는 가까운 이웃이었다. 또 한 명은 늦게 온 14살 소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의 형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동생이 3명이나 더 있다. 형은 그 집의 가장이었다. 오늘은 동생도 돈을 벌었다. 오랜만에 엄마와 동생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은 이번 책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받아주신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분은 일꾼들 품삯 주기 위해 경영하시는 것 같았고, 처음과 나중 온 사람들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늦게 믿었다고 천국에 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믿은 사람과 늦었지만 노년에 믿은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런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